원소의 주기적 성질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배울 거야. 유효액전화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 원자의 크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온화 에너지라 그래서 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배우게 돼요. 주기성에 따라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뭘부터 배울 거냐? 유효액전화라는 것부터 배울 거야. 유효액전화라고 하는 거는 일단 핵전하가 뭔지는 알지? 원자 핵의 전하야. 핵전하의 정의 자체는 이제 전자가 원자 핵에 대한 전하를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는 걸 핵전하인데, 실제 핵전하랑 그러니까 나트륨은 뭐 11번이잖아. 그럼 전자가 느끼는 게 11만큼 핵전하를 느끼는 것보다 실제로 조금 더 작아져요. 그래서 실제 전하를 유효 핵전하라고 얘기를 할 거야. 배울 건데, 그러면은 아까 이제 실제보다 조금 작아진다고. 왜 작아지느냐? 그 맨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저것 때문에 그래요. 가려막기 효과라는 거. 가려막기 효과. 가려막기 효과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가려 막혀요. 핵전하가 막힙니다. 뭐에 의해서 막히냐면 전자 때문에 막혀요. 전자들 때문에. 아까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전자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었어. 그러면은 유효핵전하는 전자가 느끼는 핵전하량인데, 원래 얘가 이제 하나밖에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전자가 여러 개가 있잖아. 그럼 얘가 핵전하를 느끼고 싶은데 얘네들에 의해서는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얘를 밀어내. 얘는 땡기고. 그래서 얘네들에 의해서 얘가 좀 막혀. 앞에 힘이 조금. 그거를 가려막기 효과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가려막기 효과는 전자가 2개 이상인 헬륨부터 적용이 되고요. 전자가 좀 막히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지금 1번 다전자 원자 얘기 나와 있지. 그러니까 수소는 아니야.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 사이 반발력 때문에 인력을 조금 약하게 만드는 현상이에요. 그냥 가려막기 효과는 그런 거다 정도. 그럼 요것 정도는 알아도, 가려막기 효과는 자, 같은 주기에 있는 전자도 가려막기 효과가 작용을 하고요. 안쪽 껍질에 있는 애도 가려막기 효과가 작용을 하거든. 자, 안쪽 껍질과 바깥쪽에 있는 애 중에 가려막기 효과는 누가 더 심할까? 당연히 안쪽이 더 심해요. 왜? 핵전하는 중심이랑 느껴지는 거니까. 얘도 밀긴 밀지만 안쪽에 있는 애가 더 심하게 일어나겠지? 가려막기 효과는 껍질 안쪽에 있는 애가 더 심하게 일어나요. 체크.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보다 가려막기 효과가 좀 더 큽니다. 그냥 그 정도만 알면 돼. 그 정도만. 아, 이게 가려막기 효과야. 그러면은 이제 밑에 이제 배웁니다. 유효핵전하. 유효핵전하라고 하는 건 뭐냐? 전자가 느끼는 핵전하를 의미해. 실제 핵전하. 수소 같은 경우는 간단해.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지. 가려막기 효과가 존재를 안 해. 그럼 얘 플러스 1이니까 얘가 느끼는 전하량은 몇이야? 플러스 1이에요 그냥. 간단해죠. 근데 이제 헬륨 이상부터. 실제 이제 얘가 이렇게 얘가 플러스 2면 얘네 이 전자는 얘를 플러스 2로 느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작게 느껴. 왜? 얘의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뭐 리튬 가면은 이제 바뀌겠지? 얘도 마찬가지. 실제보다 3보다는 조금 더 작게 느끼기는 해요. 가려막기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이걸 유효핵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유효핵전하는 전자가 실제 핵전하랑 다르다. 아무튼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아무튼 핵전하 이런 게 핵전하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효핵전하를 얘기를 할 때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핵전하를 의미해요. 안쪽 거 얘기하면 따로 언급을 해줄 거야. 안쪽 핵전하 물어볼 건데 아마 그냥 바깥쪽 껍질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이 유효핵전하는 자, 주기율표에서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이냐? 우리 주기율표 이렇게 있었죠. 간단하게만 그려볼게. 주기율표가 있을 때 우린 주기성을 따질 때는 딱 두 가지만 따져. 주기, 같은 주기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같은 족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만 따질 거야. 같은 주기부터 가볼게.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이라는 표현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저 유효핵전하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생각해봐. 커질까 작아질까? 너네가 생각해봐. 커져 작아져? 커져. 당연히 커져. 왜? 전하량 자체가 커지잖아. 하나씩 커지잖아. 얘 핵전하가 존나 커져. 이런 일도 있을 거야. 전자가 생기니까 가려막기 효과가 더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것도 가려막기 효과는 더 심해지지만 핵전하가 커지는 게 훨씬 더 큰 거야. 얘가 조금 더 하나 있어봤자. 오케이?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핵전은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돼요. 체크. 바로 밑에 같은 주기 나와 있지? 원자 번호가 같은 주기,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핵전하는 커집니다.
밑에 잘 나와 있네. 가르마기 효과보다 핵전화량의 증가가 훨씬 더 커요. 헷갈리지 마. 자, 그다음 이번엔 같은 족 봐볼게.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이면 아래로 내려갈수록이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커질까 작아질까? 커져요. 정답. 일단 커져요. 일단 커지는데 자, 일단 커서 핵전화량이 커지니까. 근데 이건 있어. 얘가 이렇게 커지다가 여기에서 일로 넘어갈 때 순간적으로 탁 작아집니다. 살짝. 그래도 얘보다는 크기는 커. 왜 작아질까? 살짝은? 열로 일로 넘어갈 때 왜 작아질까? 뭐가 바뀌어? 껍질이 바뀌어. 근데 갑자기 거리가 멀어진 거야. 그러니까 느낀 핵전화는 살짝 작아지기는 해. 근데 얘보다는 커요. 그래도 얘보다는 커요. 전화량이 워낙 커졌으니까. 그래서 같은 족 봐보면은 유핵전화가 커집니다. 일단은 커지는데 밑에 그래프를 보면 내가 방금 얘기한 게 뭔 얘기인지 알 거야. 지금 주기가 이렇게 나오지. 얘가 2주기죠. 지금 2주기. 그 다음에 3주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지. 같은 족, 얘가 지금 리튬, 얘가 나트륨 이렇게 배울 때 얘가 클수록 큰 건 맞아. 근데 여기에서 이로 넘어가면 순간적으로 작아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비교할 일은 있을까? 없어요. 애매하니까 안 비교해. 굳이 비교하면 네온이랑 나트륨은 비교할 수 있어. 작아진 건 확실하니까. 근데 나머지는 비교할 일 없어요. 지금 저 크기를 다 외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트륨은 탄소부터 나트륨보다 크다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같은 족 주기만 알아두시고 껍질이 바뀌면 순간적으로 작아진다는 건 알아도 껍질이 바뀌면 순간적으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그 왼쪽에 화살표로 이주기 원소인 네온에서 나트륨으로 바뀔 때 주기가 바뀔 때 자 밑줄 유효액전화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도 같은 족보단 크다라는 거. 오케이? 유효액전화는 여기서 끝이야.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우리 뒤에 걸 배우기 위해서 이거는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걸 배운 거거든. 자, 주기성 알겠어.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그냥 막 외우면 안 돼. 써놔야 되나? 핵전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족의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증가하고 주기의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액전화 증가한다. 이렇게 표시를 해둘게요. 요거를 알면 이제 다음 페이지 121페이지 여기부터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제 뭘 하느냐? 원자의 크기를 측정할 거야. 원자 반지름을 볼 거예요. 원자 반지름. 원자 반지름을 측정을 할 건데 자, 우리 실제 원자 반지름을 측정할 때 원자 하나를 놔두고 반지름을 측정을 못 합니다. 왜 그런지 알지? 왜? 지금은 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없어? 오비탈이잖아. 확률로 분표해. 그래서 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정확하게 얘의 원자의 지름을 잴 수가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같은 원자가 2개 이상 결합을 했을 때 원자 핵이랑 원자 핵 사이의 거리는 측정이 가능하거든? 그럼 이 핵 간 거리에 뭘 찾을 수 있어? 절반으로 원자 반지름을 찾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실제 원자가 결합할 때 이렇게 딱 이렇게 결합하진 않죠. 오비탈이기 때문에 실제 결합을 하면 살짝 이렇게 겹쳐가지고 결합을 할 거야. 하지만 우리는 원자 반지름은 여기 측정 거리의 절반으로 봐요. 그냥 측정할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 비활성 기체 같은 경우에는 결합을 안 하잖아. 원자 상태로 존재하잖아. 걔는 원자 반지름을 아예 언급조차 안 해요. 잴 수가 없거든. 그냥 예측은 하는데 잴 수 없어. 언급을 안 해요. 자, 일단 체크.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같은 종류의 두 원자가 결합한 핵간 거리의 절반이라는 정의는 꼭 알아두시고 지금 밑에 그림 보니까 수소 분자 같대. H2 봤으니까 저 원자 반지름 사이 원자 핵간 사이 거리가 74 피코. 저 PM은 피코미터예요. 오후 아니라 피코미터는 10의 마이너스 12승입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74 피코미터이기 때문에 수소 반지름은 우리 몇으로 본다? 37로 봐요. 그래서 나트륨 금속 결합을 하고 있을 때도 나트륨과 나트륨 사이의 거리가 372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나트륨 원자의 반지름은 186으로 봅니다. 저런 식으로 핵간 거리의 반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우리는 체크를 할 거야. 반지름을. 그래서 우리는 주기율표에서 봤대. 주기율표에서 측정을 해볼게. 얘도 주기성을 한번 봐보자 이거야. 자, 같은 주기부터 한번 봐볼게.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생각해봐. 우리 앞에서 뭐 배웠지?
원자 반지름에 관련 있는 거는 크기랑 관련 있는 거는 전자의 마지막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위치랑 관련이 있겠지. 껍질이 바뀌면은 간단히 생각하면 껍질이 바뀌면은 크기는 어떻게 돼? 커지죠. 간단해요. 그래서 아까 이걸 먼저 얘기해 줄 거야. 같은 족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원자분은 커질수록 크기는 어떻게 될까? 커집니다. 간단하게. 그럼 같은 주기 한번 봐볼게. 같은 주기는 껍질은 같지 똑같지. 그럼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뭐가 바뀌지? 우리 앞에서 방금 배웠던 거. 유효액 전하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유효액 전하 커지지. 그럼 핵 전하량이 막 커져. 그러면은 원자 핵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인력이 커져 작아져. 커져. 그럼 전자를 막 땡겨 오겠지. 그럼 이 전자들이 땡겨 오니까 점차 원자 핵에 몰려. 핵 전하량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크기가 점차 어떻게 된다? 작아져요. 작아져요. 중요한 겁니다. 작아져요. 자, 같은 주기 체크. 같은 주기.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지름은 작아집니다. 이유도 아셔야 돼요. 바로 밑에 껍질 수는 똑같은데 유효액 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인력이 세져요. 그래서 팍팍 당겨요. 밑에 그림 보면 이해가지? 리튬과 탄소 그림만 봐도 리튬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탄소 같은 경우에는 벌써 얘가 이렇게 쏠려가지고 전자가 4개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 당겨져가지고 얘 플러스 4고 탄소는 플러스 6이고 얘 리튬은 플러스 3일 거니까요. 왜? 인력이 원자 핵이 벌써 2배나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력은 2배나 세졌을 거란 얘기지. 물론 가벼만 기억하고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줄어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크기가 작아져요. 같은 주기에서는. 그래프도 저렇게 나와 있고.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지름은 작아지죠. 자, 족은 아까 얘기했어. 족은 족도 그러면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액 전하가 커지니까 힘이 세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 유효액 전하 커졌으니까. 하지만 껍질이 바뀌면은 아무리 얘가 당겨져 봤자 그래도 껍질이 더 커진 거야. 껍질이 더 커요. 그래서 같은 족 한번 봐보면은 원자 반지름은 커집니다. 같은 원자 반지름은 왜? 껍질이 늘어나기 때문에. 체크. 같은 족 원자 반지름은 커진다. 껍질 수가 늘어납니다. 여기 책에서 써있는 유효액 전항의 증가보다 껍질이 커진 게 더 커요. 족은 원자 번호 커질수록 얘는 크기가 커지죠. 비교할 수 있겠어? 산소랑 나트륨 나왔대. 누가 클까요? 나트륨이 무조건 더 큽니다. 굳이 비교할 거면은 나트륨 위에 누가 있지? 리튬 있지? 얘랑 같은 주기인 걸 봐야 되니까 얘 위에 리튬인데 리튬은 나트륨보다 작아요. 근데 산소는 여기 있으니까 리튬보다 크기가 더 작겠지? 즉 산소는 나트륨보다 크기가 무조건 작아야 돼요. 얼마나 작은지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무조건 작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한 건 비교하는데 확실하지 못한 건 잘 비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있을까? 리튬이랑 염소 이런 건 잘 비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주기가 껍질이 많기는 하지만 핵전항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얘네들까지는 비교 잘 안 해요. 왜냐면은 얘를 비교하려면은 리튬은 2주기이기 때문에 나트륨이 이렇게 있을 건데 리튬도 나트륨보다 작은데 얘도 얘보다 작잖아. 이런 경우는 비교하지 않아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만 비교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저 맨 밑에 그럼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이라고 그래서 그림이 한번 나와 있네.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위로 올라갈수록 크기가 팡팡팡팡 커지고 같은 주기에서는 옆으로 쭈루루루룩 줄어들죠. 실제 크기 보니까 리튬이 마그네슘보다 좀 더 크네. 알루미늄. 염소가 리튬보다 더 작죠. 오케이.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비교하지 못하는 건 안 물어봐. 그럼 내가 문제를 만약에 ABC 나와가지고 원소를 찾은 다음에 이걸 비교하는데 만약에 그런 비교하는 게 있다? 내가 잘못 찾은 거예요. 그냥 다시 풀어야 되는 거야. 넘어가서 자, 원자 반지름이라는 건 알겠어. 그럼 이번에 나오는 건 뭐냐? 우리 원자 상태가 있는 게 아니잖아. 이온이 나와요. 이온 반지름은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건데 크게 어렵지 않다. 만약에 이온이 먼저 될 거야. 금속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가 되겠지? 플러스가 될 건데 1 플러스가 될 수도 2 플러스가 될 수도 3 플러스가 있지. 얘는 근데 전자를 어떻게 되는 거야? 잃어버리는 거야. 자, 그럼 간단해. 원래 원자 상태에서 양이온이 된다면은 전자를 버리지. 그럼 뭐가 벗겨져?
껍질이 벗겨져. 자, 그러면은 원자 상태에서 이온 상태가 되면은 크기가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져요 무조건. 양이온이 되면은 크기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 껍질이 다 바뀌거든. 오케이? 자, 그러면 양이온은 간단하게 끝났네. 음이온 한번 봐볼게. 음이온은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뭐 플로린 얘가 이온이 됐대. 그럼 전자가 하나 더 생긴 거지. 껍질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자, 얘는 크기가 어떻게 될까? 커질까 작아질까? 뭐라고? 그대로는 아니야. 작아지고 왜? 전화가면서 핵전화가 커질 것 같지. 핵전화는 원자 핵의 전화를 따져야 돼. 이온이 된다고 해서 핵전화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 얘는 우리가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은 플러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원래 얘가 이렇게 있었는데 전자가 하나가 더 들어와야 되잖아요. 여기에 들어올 건데 핵전화도 안 바뀌어. 껍질도 안 바뀌어.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냥 낑겨 들어오잖아. 그럼 뭐만 늘어나는 거야? 전자만 늘어나지. 전자가 여기 하나 낑겨 들면 전자 사이에 뭐가 생겨? 반발력이 생겨서 순간적으로 멀어져. 근데 우리 그 뭐라 그러지? 수건 돌리기 같은 거? 그럼 예를 들면 넷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 한 명 낑길 거야. 넓게 앉혀야 되잖아. 그런 느낌이야. 반발력 때문에 크기가 조금 커져요. 오케이? 음이온은 크기가 커집니다. 전자 사이의 반발력 때문에. 껍질과 핵전화량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체크. 자, 양이온부터. 양이온은 전자를 잃게 되면 반지름이 감소합니다. 껍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크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그냥 얘는 양이온인 거야. 반대로 음이온 반지름 보면 음이온은 전자가 들어오면 반지름이 증가해요. 왜? 전자 사이 반발력 때문에. 전자 사이 반발력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비교했을 때 이온 반지름이 크다라고 하면 이 새끼는 일단 음이온이구나 라는 걸 판단을 바로 할 수 있겠지. 우리 이건 알지. 여기 있는 애들이 양이온, 여기 있는 애들이 음이온. 이건 아니까. 여기에 이온 반지름. 그럼 이온 반지름의 주기성 나와 있어. 각각의 이온이 됐을 때의 주기성을 볼 건데 뭐 똑같아요. 이건 원자 반지름이랑 같은 족. 이온이 되면 껍질이 벗겨지면 다 벗겨지는 거야. 똑같아요. 아까 원자 반지름이랑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이온 반지름은 당연히 커질 거고요. 같은 주기도 당연히 원자 반지름이랑 똑같이 따라가겠죠. 그래서 요 두 번째 나와 있는 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 같은 주기랑 같은 족은 얘네들은 원자 반지름이랑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그럼 이온 반지름은 우리 왜 배우느냐면 밑에 저거 하려고 배우는 거거든. 등전자 이온. 이거 잠깐 바로 위에 보면은 표가 나와 있는 게 원자랑 이온의 반지름 크기를 비교해놨네. 저 크기를 다 외울 필요는 당연히 없어요. 숫자를.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온 반지름 배운 큰 목적은 저 맨 마지막 저것 때문에 그런 거야. 뭐? 등전자 이온. 등전자 이온이 무엇이냐? 이온 상태가 됐을 때 전자가 같은 경우, 전자의 개수가 같은 경우를 등전자 이온이라 그래. 즉 같은 비활성 기체랑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애들. 보통 우린 누가 나오느냐? 보통 2, 3주기의 애들 나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애 누가 있을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정도로 우리는 비교를 해볼게. 질소. 자, 지금 얘는 원자 번호 7번이지? 전자 몇 개 얻어야 돼? 3개 얻을 수 있어야 되고 바로바로 나와야 돼. 그럼 얘는 이온화되면 3-가 되겠네. 산소는 몇 마이너스? 2-. 그 다음 플루오린은 마이너스가 될 거야. 얘네 셋 다 전자 몇 개 있어? 10개 있어요. 그 다음 때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도 전자를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니까 Na 플러스, Mg2 플러스, 알루미늄 3 플러스 이렇게 될 건데 얘네들도 전자가 다 벗겨졌기 때문에 다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야. 얘들은 싹 다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등전자 이온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우린 여기서 뭘 물어볼까? 얘네들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보자고. 얘네들의 크기. 자, 우리 먼저 껍질 비교해 볼게요. 껍질 다 어때? 다 똑같지. 그럼 이제 두 개째 뭘 비교해야 돼? 우리 전자 사이의 반발력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 왜? 전자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그럼 뭐만 따지면 돼 이제? 뭐만 따지면 되지? 핵전화. 핵전화. 그 반지름이 물어볼 거라고. 핵전화를 따져야 되겠지. 자, 핵전화 누가 클까? 얘가 제일 크겠죠?
자, 껍질도 똑같고 전자의 개수도 똑같아. 근데 얘가 핵전화가 클 수밖에 없어. 그럼 인력이 더 세겠지? 크기는 크다 작을까? 작죠? 졸라 작아요. 그치? 작아지겠지? 그 얘기는 뭘까? 얘가 일로 가면 갈수록 크기는 점차 작아질 수밖에 없어. 약간 원리가 같은 주기랑 비슷한 원리야. 자, 등전자 이온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그럼 어떻게 된다? 크기는 작아져요. 크기가 작아지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산소랑 나트륨 같은 경우에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구나. 비교할 수 있지만 얘네들이 이온 상태가 되잖아?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이온이 됐을 때는? 자, 나트륨이랑 산소 중에서 아까 비교했지. 원자 반지름은 누가 더 커? 나트륨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치? 리튬보다 나트륨이 크고 얘는 리튬보다 작으니까. 근데 이온이 됐을 땐 누가 더 커져? 산소가 더 큰 거야. 반지름이. 이온이 됐을 때. 오케이? 헷갈리지 지금? 헷갈리는 게 정상이야. 원래 헷갈려요. 이걸 하다 보면 이제 빨리빨리 생각을 해줘야 돼. 주기성이라고 하는 거를. 오케이? 자, 등전자 이온 한번 봐볼게. 등전자 이온은 일단 원자 번호가 클수록 핵전화가 커지기 때문에 반지름은 줄어들어요. 일단 반지름을 준다. 지금 책에 얘는 이거 황, 염소, 칼륨, 칼슘도 있기는 한데 저건 잘 안 나오고요. 첫 번째 걸 봐야 돼. 요거 옆에 이거 질소랑 알루미늄까지 낑겨서 알아두셔야 돼요. 질소랑 알루미늄까지 낑겨서 알아두셔야 돼요. 등전자 이온이 된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즉 원자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우리 총 3가지를 배웠지. 껍질, 핵전화, 전자 사이 반발력. 요 3가지를 비교해서 주기성이 어떻게 되는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그냥 막 외우지 마. 이거 이제 또 애들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외워. 유핵전화는 족이 커질수록 커지구나. 족이 커질수록 커지구나. 막 이렇게 외우고. 얘도 그냥 막 외우고 막 다 등전자 이온 막 외우는데 그러지 마세요 제발. 이해를 해. 왜 커질 수밖에 없는지, 왜 작아질 수밖에 없는지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그거를 생각해야 돼. 그냥 외우지 마요, 진짜. 개념하기 문제. 자, 이온화 에너지. 여기가 이제 2단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게. 그럼 이온화 에너지는 뭐냐? 너네 이름 그대로 익히면 안 돼. 이온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는 뭐냐? 책 정의 보면 어떤 원자 상태가 이렇게 있잖아. 원자의 전자가 이렇게 있을 거야. 1몰 상태의 원자에서 1몰의 전자를 하나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야. 필요한 에너지. 우리 에너지 준위 기억나? 전자는 구속되어 있을 때보다 밖에 있을 때가 에너지가 더 큰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 전자를 떼어내려면은 그만큼의 에너지를 얘한테 줘야 돼. 그러니까 전자를 떼어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야. 굳이 정의까지 따지면 1몰의 원자에서 1몰의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인데 우린 간단하게 그냥 원자 상태에 있을 때 전자 하나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라고 받아들이시고 있으면 돼요. 뗄 때는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자,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를 하나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다. 전자를 하나 뗄 때야. 하나만 뗄 때. 물론 가장 바깥쪽에 있는 껍질을 떼야겠죠. 안에 거를 떼면 안 되지. 지금 책 정리는 뭐 기체 상태에 1몰에서 1몰을 떼어낸다라는 건데. 그래서 밑에 보면 항상 양의 값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당연히 양의 값이어야 돼요. 전자를 떼어내는 데는 무조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양의 값이 나와야 됩니다. 집어넣을 때는 음의 값이 나오죠. 에너지 방출될 거니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고. 그래서 밑에 나트륨 보면은 나트륨에서 지금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데 495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대요. 킬로줄 퍼 몰당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전자 하나를 뗄 때 필요한 에너지다. 자, 그래서 밑에 설명 보면은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이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크다. 당연하겠죠. 전자를 땡기는 인력이 세면 셀수록 떼어내기는 어려울 거야. 떼어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전자를 떼어내기 쉽다라는 건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라는 얘기지. 그럼 이온화 에너지가 작으면 얘 전자를 떼어내기가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쉬운 거네. 그럼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라는 건 전자를 떼기 쉽다라는 뜻이니까 그럼 얘는 양이온이 되기 쉬운 걸까? 음이온이 되기 쉬운 걸까? 양이온이 되기 쉬운 거겠죠. 이온화 에너지가 작으면은 양이온이 되기 쉬운 거야. 그럼 반대로 음이온 같은 애들은 이온화 에너지가 좀 크거든. 그래서 얘를 떼내는 게 어려워서 뭘 해? 넣어주는 거야. 차라리. 그래서 음이온이 되는 거고.
이런 게 이온화 에너지예요. 뭔 느낌인 줄 알겠지? 자, 그래서 밑에 2번 보면 이온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는 표현도 써있죠. 자, 그러면은 이온화 에너지라는 걸 알겠어. 그럼 이온화 에너지는 주기성을 한번 봐볼게요. 어떻게 될 건지. 자, 우리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었어. 같은 주기부터 한번 봐볼게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자를 하나 떼어내기가 어려울까 쉬울까? 얘를 떼어내는 거는 말 그대로 전자와 원자 핵간 사이에 인력이랑 관련이 있는 거야. 그렇지? 자, 옆으로 가면 갈수록 핵 전하량은 어떻게 되죠? 세지죠? 그럼 얘가 땡기는 힘이 더 커져 세죠? 커지죠. 그럼 내가 떼어내긴 더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또 얘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져 작아져? 작아졌지. 그럼 얘네 거리가 더 가까워지겠네? 그럼 인력은 더 커질까 작아질까? 더 커져. 그럼 떼어내긴 똑같이 어려워져. 아, 그 얘기는 뭘까?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점차 어떻게 된다? 커진다 라는 거야.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커지죠. 커지는데 자, 저거 중요한 거.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대체로라는 얘기는 뭘까? 예외가 있어요. 밑에서 배울 겁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가 증가하죠. 거리도 가까워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커집니다. 그러면은 같은 주기에서 여기 이온 에너지가 더 크다는 얘기지. 그럼 얘를 떼어내기 어렵지. 얘는 떼어내기 쉽지. 그러니까 얘는 왼쪽에 있는 식기들은 뭐가 되기 쉬워? 무슨 이온? 양이온 되기 쉬워. 여기는 음이온이 되기 쉬웠던 이유가 뭐 때문이었다? 이온화 에너지 때문에 그랬던 거야. 이온 에너지가 있는 작았으니까 양이온이 되기 쉬웠던 거고, 크니까 떼기 어려워서 음이온이 되는 거야. 왜 주기율표의 왼쪽이 금속이고 오른쪽이 비금속인지도 알 수 있죠. 여기서도 이온이 될 때 왜 양이온이 되고 음이온이 되는지. 자, 그럼 족도 한번 봐볼게.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떼어내기 쉬울까 어려울까? 자, 얘는 생각을 좀 잘해야 되는데,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일단 첫 번째로 껍질이 커져. 그럼 거리가 멀어지지. 그럼 힘은 세져 약해져? 약해져요. 근데 아까 유효핵전환 어떻게 된다 그랬지? 증가한다 그랬지. 그러면 껍질이도 멀어지고 핵전환은 증가하고 애매하네. 누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칠까? 껍질이 더 영향을 많이 미쳐요. 우리 아직 물리 안 배웠나? 안 배웠어. 얘 플러스랑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은 전기력이 작용하거든. 이거는 굳이 몰라도 돼. 전기력은 식이 R 제곱분의 K 곱하기 Q1, Q2라 그래서 얘는 상수고요. R이 떨어진 거리고 얘네들의 전하량이 각각이 들어가. 얘 떨어진 거리는 뭐랑 관련이 있어? 제곱과 관련이 있어. 그래서 이 전기력은 떨어진 거리가 멀어지면 훨씬 더 크게 작아져요. 그 얘기는 껍질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얘가 핵전하량이 커지긴 커지지만 웬만해서는 크기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떼어내기는 쉽다 어렵다? 쉬워져요.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작아질 거란 얘기죠. 그래서 체크. 같은 족은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감소해요. 족은 원자 번호 커질수록 얘는 작아지게 되겠죠. 얘는 대체가 없어. 예외가 없이 그냥 작아져요. 껍질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 나트륨이랑 리튬이 있을 때 이온화 에너지 누가 더 작은 거야? 나트륨. 그럼 나트륨이 전자를 잃기가 더 쉽겠네. 우리 통합학에서 했었다. 알칼리 금속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크다 작다? 크다라고 배웠지. 반응성이 왜 컸을까?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으니까. 그리고 우리 주기율표 앞에서 했을 때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강해진다 그랬지. 왜 금속성이 강해질까? 왼쪽 아래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지거든. 그러니까 금속의 성질이 점차 세지는 거야.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져서. 그럼 반대로 오른쪽 위로 가면은 얘는 밑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그랬잖아. 그럼 얘가 제일 크겠네.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 오른쪽 위로 올라갈수록 비금속성이 세진다고 얘기를 했지. 왜 비금속성이 세졌을까? 이온화 에너지가 다 커지거든. 그래서 전자를 얻는 게 더 편한 거야 전부 다. 그래서 주기율표의 왼쪽 아래로 가면 금속성이 커지고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커진 것도 이온화 에너지로 설명이 가능한 거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그랬다라고 배웠던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 소름 막 돋지 않아?
와, 나 이거 너무 재밌는데? 오케이? 요게 같은 족과 주기의 이온화 에너지 얘기예요. 얘도 무작정 외우지 마. 원리를 파악하세요. 왜 그런지. 오케이? 껍질수가 증가한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아까 내가 중요하다고 했던 거 대체로 얘가 굉장히 중요해요. 같은 주기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커지지 않아. 순간 줄어들 때도 있어. 근데 그게 일정이에요. 일정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 2주기 한번 봐볼게. 2주기 보면은 리, 대, 풍, 산, 질, 산, 풀, 네 요렇게 있겠네. 얘 이제 같은 주기에 이온화 에너지를 대충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자면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이렇게 쭉 커지는 게 정상인데 대체로라고 했잖아. 얘가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증가해요. 크기가. 언제 줄어드느냐? 2족이랑 13족 때 한번 줄어들고요. 다시 증가하다가 15족과 16족에서 또 한번 줄어들어. 이게 2주기뿐만 아니라 3주기도 똑같이 일어나요. 왜요? 왜요? 그게 궁금하잖아. 왜요? 좋아. 왜 그런지. 왜일까? 우리 배웠다. 이건 뭐에 관련된 거냐면은 오비탈의 문제야. 여기서 일로 갈 때 오비탈이 뭐가 변화가 생기지? 뭐라고? p-오비탈로 넘어갈 때지. 근데 우리 싸움 원리 배웠지. p-오비탈이 s-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더 높다 그랬지. 그 얘기는 뭘까? 전자가 머금고 있는 에너지는 큰 거야. 그럼 떼어내기는 더 쉬워, 어려워? 더 위에 있는 거잖아, 에너지 준위가. 더 쉽게 뗄 수 있는 거야. 쉽게 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일로 갈 때는 얘까지는 s-오비탈의 전자가 이렇게 꽉 차는데 여기서는 이제 p-오비탈로 하나가 생겨야 돼, 이렇게. p-오비탈이 생겨야 되는데 원래 얘를 떼는 게 무조건 더 어려워져야 되는 건데 p-오비탈은 얘보다 에너지 준위가 높기 때문에 얘를 떼어내기는 더 쉬워. 순간적으로 쉬워져. 그래서 얘가 순간적으로 작아져요. 물론 얘보다는 커. 근데 얘보다 살짝 작아져. 그 다음 다시 증가해. 얘는 다시 베릴륨보다 크고요. 똑같이 또 증가하다 이때 또 작아진다. 이때 왜 그럴까? 이것도 오비탈 때문에. 얘는 뭐가 문제지? 질소의 p-오비탈 어떻게 배치되지? 질소 p-오비탈 몇 개 있어? 질소의 p-오비탈 몇 개 있죠? 3개 있죠. 그럼 전자 배치가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근데 산소 되면은 그럼 p-오비탈의 전자 배치는 어떻게 돼야 돼? 요렇게 돼야 되겠네. 뭐가 바뀌었지 지금? 얘는 홀전자가 3개 있고 얘는 홀전자가 2개밖에 없지. 훈트의 규칙 생각해봐. 훈트의 규칙. 홀전자가 많을수록 더 안정한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여기 있는 거 하나를 떼는 게 얘가 더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필요한 거야. 얘는 여기 있는 거 하나 떼는 거는 생각보다 쉽다는 거지, 얘보다는. 훈트의 규칙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뭐 2족에 3족이 둘 다 그러니까 2족에서 13족 넘어갈 때 살짝 줄어드는 이유는 싸움 원리 때문에 그런 거고요. p-오비탈이 생겨서 15족에서 16족 넘어갈 때는 이제 훈트의 규칙이 어긋나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떼어내기가 조금 더 쉬워지는 거야. 더 안정하거든. 그래서 주기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대체로의 요게 근데 졸라 중요해요. 항상 모든 문제는 이 대체로 때문에 애들이 헷갈려합니다. 그럼 여기 우리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 내가 이 그림을 괜히 그린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온화 에너지를 풀 때 이 그림을 맨날 그릴 겁니다.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냥 문제 딱 보자는 걸 이렇게 그려놓고 난 풀어요. 일단 여기 대신 2, 13에서 줄고 5, 16에서 주는 거 외우지는 없잖아. 1, 2 멀쩡어. 1, 2, 3, 4, 5, 6 이렇게 주는 거예요. 2개 하고 줄고 2개 하고 줄고야. 1, 2, 3, 4, 5, 6 오케이? 요렇게 바뀝니다. 대체로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기 줄어드는 거. 뒤에 문제 보면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밑에 얘 2주기만 나타냈는데 3주기도 나타낼 수 있지. 3주기는 같은 족을 봤을 때 원자 번호가 커지면 이온화 에너지는 커진다 작아진다?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지죠. 그럼 여기 3주기 그림을 그리면 얘는 그 밑에 그려지겠죠. 이렇게. 얘는 3주기, 얘는 2주기. Y축을 에너지라고 본다면은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우리 이런 것도 비교할 수 있겠네. 자, 만약에 리튬이죠. 리튬과 나트륨이 있어. 둘 중에 이온화 에너지 누가 커? 당연히 리튬이 커요. 자, 베릴륨. 베릴륨이랑 나트륨 중에 누가 더 커? 당연히 베릴륨이 더 큽니다. 근데 이제 마그네슘 나왔어. 마그네슘이랑 리튬이랑 누가 더 커? 비교 안 해요. 애매하지. 지금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럼 또 마찬가지 막 이런 거.
여기 여기 탄소, 중소. 중소랑 여기는 지금 인이거든. 중소랑 인도 비교할 일은 없습니다. 누가 더 큰지. 근데 이런 건 비교가 되지. 질소랑 알루미늄 비교할 땐 누가 더 큰 거야? 무조건 질소가 더 큰 거야. 이런 거 비교할 줄 알아야 돼. 오케이? 그래서 보통 이렇게 두 줄 그려놓고 우리는 많이 문제를 풀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던가 아니면은 얘를 연결시켜서 그리기도 해. 2주기 그리고 그 다음에 3주기. 이렇게 그리고 밑에 있는 그림이 이 그림이죠. 2주기, 3주기 그림이. 이렇게도 그릴 때도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그릴 때 편할 때가 있고 이렇게 그냥 그려서 편할 때가 있고 그래요. 우리는 내가 문제 풀 때 또 몇 개 적용을 시켜줄게. 오케이? 얘 대체로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많이 해. 너는 실수예요. 대체로 해. 초보들이 많이 하는 실수여서 저 예외 굉장히 중요하고 밑에 확대경에 방금 얘기해줬던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이 나와 있어. 저것도 알아두세요. 2족 13족일 때는 싸움 원리 때문에 피오비탈 때문에 그런 거고요. 15, 16족일 때는 훈트의 기축 때문에 그런 거야. 요게 이온화 에너지. 1점이죠. 자,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 더 나와. 뭐? 125페이지를 보면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는 게 하나가 더 나와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뭐냐? 우리 이온화 에너지의 경위는 전자 하나 떼어낼 때라 그랬었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뭘까? 하나 더 떼어내고 더 떼어내고 1차 이온화 에너지가 방금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야. 2차 이온화 에너지는 뭘까? 그럼 두 번째 거 뗄 때. 그러니까 두 개를 한 번에 뗄 때가 아니라 하나 뗄 때는 1차, 두 번째 거 뗄 때 2차 이온화 에너지, 세 번째 거 뗄 때 3차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래서 지금 1차, 2차, 3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가 나와 있지. 자, 그럼 우리 생각해봐. 전자를 하나 뗐어. 그 다음 거 뗄 거야. 그럼 첫 번째 뗀 거보다 더 이온화 에너지가 클까 작을까? 하나 뗐어. 하나 떼는데 에너지를 100만큼 썼어. 두 번째 거 떼는데 더 쉬울까 어려울까? 생각해봐. 쉬울까 어려울까? 답은 나왔어요. 쉬울까 어려울까? 쉬울까 어려울까? 자, 껍질 크기 안 바뀌지. 근데 전자 하나 떼면은 크기는 어떻게 돼? 조금 작아지죠. 핵전자 크기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러면은 떼어내긴 더 어려워집니다. 하나 뗐어. 두 번째 거 뗄 때 더 힘들고요. 세 번째 거 뗄 때 더 힘들어. 계속 힘들어져. 점차 힘들어져. 자, 밑에 순차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 차수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커지죠. 밑에 얘기도 나와 있는데 전자 사이 반발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크기가 좀 더 작아져서 좀 더 떼어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뗄수록 어렵다는 거 알겠어. 근데 우리의 핵심은 뭐냐? 자, 하나 뗄 거야. 물론 하나 떼는데 어려웠어. 두 번째 거 떼는데 어렵긴 어려워. 예를 들면 1차, 2차, 3차가 있는데 1차 이온화 에너지 떼는데 얘가 100만큼 들었대. 에너지가. 2차 에너지 떼는데 얘는 200만큼 들었대. 3차 에너지 봤더니 이 새끼는 갑자기 3만만큼으로 3만이 3천만큼 에너지가 들더래. 갑자기 너무 확 커졌지. 왜 그랬을까? 갑자기 에너지가 확 커질 때가 존재합니다. 왜? 생각해봐. 왜일까? 전자 하나 뗐어. 100. 하나 또 뗐어. 200. 근데 갑자기 떼기 너무 힘들어. 왜? 그렇지. 얘는 왜 에너지가 컸을까? 껍질을 깨부신 거야, 얘가.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얘 전자를 세 번째 거 뗄 때 껍질이 부서진다는 얘기지. 그럼 전자를 몇 개까지 뗄 때는 안 부서지는 거야? 두 개 뗄 때까지는 껍질이 안 부서지지. 그 얘기는 뭘까? 이 새끼는 몇 쪽일까? 10족이 아니죠? 2족이죠, 그냥. 2족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순차적 에너지가 갑자기 커질 때가 와. 그럼 왜 커진다? 껍질을 깨부실 때이기 때문에 커지는 거야. 그럼 그 이전에 껍질이 다 벗겨진 거야. 그러면은 우리 이 경우에는 이 새끼는 2족 원자가 전자 두 개인 2족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듯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갑자기 커질 경우 예를 들면 3차 이온화 에너지가 갑자기 커졌다? 그럼 이 새끼는 2족인 거고 2차 이온화 에너지가 갑자기 커졌다? 그럼 1족인 거야.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1에서 2 갈 때 확 커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걸 봐야 돼. 예를 들면 얘가 1000인데 얘가 뭐 예를 들면은 얘가 1000되고 얘가 뭐 1800 이렇게 됐다. 털도 너무 크다. 한 1400? 그러면 지금 보면 얘랑 비교할 때 여기가 확 차이가 나지? 그럼 이 새끼는 전자 하나 뗐을 때 껍질이 다 벗겨진 거야. 이때 껍질을 부신 거야. 그럼 얘가 만약에 3주기였다고 하면 얘는 누구야? 나트륨인 거지. 순차적 이온을 비교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밑에 그 3번 보면은 순차 이온화 에너지의 원자과 전자 얘기가 나와 있는데 원자과 전자를 모두 떼고 안쪽 껍질 전자를 떼어낼 때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원자과 전자 수를 알 수 있어요. 밑에 마그네슘 나와 있네. 마그네슘 1차 이온 에너지는 738이래. 2차는 1451이야. 한 700 증가했네. 근데 3차 이온 에너지가 7000이야 갑자기. 5000이 차이가 나지? 아 얘는 세 번째 거 뗄 때 껍질이 부서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몇 족이다? 2족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마그네슘이겠구나. 너네 많이 실수하는 건 뭐야? 3차 에너지가 갑자기 커지니까 이렇게 3족이라고 하면 안 돼요. 13족이라고 하면은 그 전 것까지 비교를 해야 돼. 그래서 밑에 탐구 자료차 한번 봐보면은 순차 이온 에너지 그래프가 나와 있어. 저거 한번 표 한번 봐볼게. A, B, C가 있답니다. 근데 1차, 2차, 3차, 4차 1차 자 이렇게 쓰기 힘드네요. 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얘 문제 3주기란 표현 써 있나? 3주기란 표현은 없는데 아마 웬만해서 3주기가 나와요. 왜냐면은 2주기는 리튬, 베릴륨, 붕소인데 붕소부터 중금속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얘기를 안 합니다. 3주기라고 본다면은 지금 잘 봐. A 봐봐. A는 여기서 1로 갈 때 한 4천 커졌네. 근데 여기서 몇이야? 3천? 여기도 한 3천? 그 얘기는 뭘까? 얘는 두 번째 거 뗄 때 껍질이 부서진 거야. 그럼 얘는 몇 쪽 물질이다? 1쪽 원자과 전자 1은 새끼. 그럼 얘는 몇이야? 나트륨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문제를 많이 풀잖아. 저 495 보면 나트륨이에요. 496 보면 나트륨입니다. 외우지 말고 보다 보면 알게 돼요. 자 그럼 B 봐봐. 얘는 여기서 1로 700 증가했네. 여기서 갑자기 6000 증가해. 얘는 세 번째 거 뗄 때 부서졌으니 얘는 누구? 마그네슘이 되겠죠. 그럼 얘는 땅땅땅 여기서 갑자기 8000 증가했으니 얘가 알루미늄 13족이 될 거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보면은 아까 우리가 배웠던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 요거는 이제 1차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였으니까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만 놓고 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맞나 봐봐. 맞지? 500, 700, 600 맞죠? 맞죠? 이것도 알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표를 보고 얘가 몇 쪽인지 몇 쪽 물질을 찾을 수 있으면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책엔 안 나와 있는데 모의고사나 문제에서 어렵게 물어보면은 우리 1차 이온화 에너지 이제 적응했기 때문에 이거 그래프 쉽게 그려가지고 찾을 수가 있어.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이거부터 했어야 되는데 미안. 잠깐만 이거 전에 여기에서 그러면은 나트륨을 총 이온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몇이 필요할까? 나트륨을 이온화시키기 위해서 에너지 몇 필요해? 500만큼 필요하겠죠? 자 그럼 마그네슘을 이온화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몇 만큼 필요할까? 맞아요. 얘기가 뭐냐면 1400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당연한 건데 어이없지만 헷갈릴 수가 있어. 마그네슘이 이온화되기 위해선 전자를 몇 개 이뤄야 돼? 2개를 이뤄야 돼. 그러니까 얘도 떼고 얘도 떼야 돼. 그러니까 마그네슘의 이온화 에너지는 1400이다 이러면 틀려요. 2개 더 해줘야 돼. 알루미늄도 마찬가지. 얘의 이온화 에너지는 실수한 애들은 2700 또는 이걸로 불러. 그러면 안 돼. 얘네 세 개 합친 게 이온화 에너지가 되겠죠. 이온화 시킬 때 필요한 에너지가. 그거 주의하시고요. 아까 얘기하려다 간 거였는데 1차 이온 에너지는 이렇게 나오겠어. 그럼 만약에 2차 이온화 에너지를 물어볼 수 있어. 문제에서 어렵게 나오면은 2차 이온화 에너지는 누가 더 클까? 누가 더 클까 비교야? 지금 우린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비교가 되죠. 그렇지? 2차 이온 에너지 그래프는 어떻게 나올까? 요 그래프의 주기성을 똑같이 따라가. 근데 전자를 하나 벗긴 상태를 따라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 잘 봐. 이거 지우기 아까운데. 지워. 자, 원래 1차 이온 에너지 그래프를 그리자면은 요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쭉 가잖아. 얘가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렇게 쭉 넘어갔었잖아. 그래프가. 이건 1차 이온 에너지 그래프야. 만약에 문제에서 2차 이온 에너지 그래프를 물어보잖아. 그러면 두 번째 거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오비탈도 그 하나 뗀 다음 걸 생각을 해서 에너지를 비교를 해야 돼. 당연히 그래프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머릿속에 생각하기 어렵지. 그때는 어떻게 하냐? 옆으로 한 칸씩 밀면 돼요. 그냥. 두 번째 거 뗄 때 물어보는 거니까. 옆으로 한 칸씩 밀잖아? 그럼 얘는 지금 1차 이온화 에너지 상태의 그래프가 될 거고 2차 에너지 물어보면 얘가 옆으로 한 칸씩 밀려. 그럼 어떻게 될까?
그렇지. 2차가 되면은 여기가 나트륨, 네온, 여기가 플로린, 산소, 질소, 그 다음에 여기는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2차 이온 에너지는 옆으로 한 칸씩 밀면 돼요. 3차는 한 칸 또 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거야. 예를 들면은 마그네슘이랑 아니다 질소 많이 나오는 게 질소, 산소, 플로린의 이온 에너지를 비교할 거야. 1차 이온 에너지 그래프는 얘가 이렇게 그려지죠. 그렇지? 얘네 셋 중에 1차 이온 에너지는 누가 제일 커? 플로린이 제일 커. 그 다음에 질소, 산소야. 만약에 2차 이온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할 거야. 그럼 얘가 옆으로 한 칸씩 밀려. 2차가 되면 어떻게 돼? 질소, 산소, 플로린. 여기에 2차가 될 거야. 그럼 2차 이온 에너지 누가 제일 커? 산소가 더 큰 거야. 그 다음 누가 큰 거야? 플로린, 질소. 오케이. 만약에 3차를 물어볼 거야. 그럼 얘가 이제 어디로? 옆으로 한 칸 더 가. 질소, 산소, 플로린. 이때 누가 제일 커? 플로린이 제일 커. 오케이? 문제에서 2차, 3차 이온 에너지가 나온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크기만 비교하면 돼. 이렇게 옆으로 한 칸씩 땡기면 돼요. 옆에다 그래프 써두고 볼까? 여기만 이렇게 써. 요 그래프만 이렇게 그려놔. 요거는 2차 이온 에너지의 크기 비교. 크기만 비교하지 절대 순수 숫자가 누가 더 큰지 이런 건 비교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에너지가 갑자기 커지는 이유는 뭐지? 껍질이 바뀌었으니까. 요거는 2차 이온 에너지 그래프죠. 그래서 탐구자료창 보면은 지금 저거 ABC의 2차 이온 에너지 봐봐. 지금 누가 제일 커? A가 2차 에너지가 제일 크지. 근데 몇 배가 크죠? 왜일까? 나트륨은 여기 위에 올라가 있거든. 껍질이 벗겨져서. 근데 마그네슘이랑 알루미늄 중에 누가 더 커? 2차는? 마그네슘, 알루미늄이 더 크죠? 왜? 여기 올라가 있으니까. 근데 1차는 누가 더 커? 얘가 더 커. 1차 이온 에너지는 마그네슘이 알루미늄보다 더 커. 그래서. 그럼 문제에서 3주기의 양이온들인데 A랑 B가 있어. 3주기의 양이온인데 1차 이온 에너지는 얘가 더 큰데 2차 이온 에너지는 B가 더 크다. 면은 A랑 B는 결정이 됐죠? A는 누구? 지금 2차니까 마그네슘, B가 알루미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거 많이 써먹을까? 문제 적용시키는 걸 한번 봐볼게. 요게 이온 에너지의 끝. 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2단원이 끝나요. 지금 얘는 요 이온이랑 원자라는 표현이 없어서도 풀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는. 지금은 일단 준 거야. 자, 원자 반지름을 봤대. 그리고 문제에서 2, 3주기 원소래요. 놓고 봤더니 A랑 A를 비교할 때 A는 원자 반지름이 더 크고 이온 반지름이 더 작네. 그럼 얘는 몇 주기다? 얘는 양이온이다, 음이온이다? 양이온이 될 거야. B도 마찬가지 뭐가 될까? 양이온이 되겠죠. 근데 지금 얘는 C랑 D 같은 경우는 이온 반지름이 더 커졌으니까 얘네는 뭐? 음이온이 되겠죠. 그렇지? 얘네는 음이온인데 얘네는 양이온이야. 근데 양이온 애들이 원자 반지름이 지금 더 작지. 아니야? 이온 반지름이 더 작지. 음이온 애들보다. 그 얘기는 뭘까?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는데 2, 3주기 애들인데 양이온인데 이온이 될 수 있는 A, B가 이온이 됐을 때 음이온보다 반지름이 작아야 돼. 그럼 될 수 있는 거 어디? 여기밖에 없어. 3주기일 수밖에 없어요. 왜? 얘가 CD가 뭘 거니까? 2주기일 거니까. 여기에 CD가 들어갈 거고 여기에 A, B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얘가 만약에 위치가 바뀌면 돼, 안 돼? 성립이 안 되죠. 이걸로 놓고 봤을 때 얘네는 뭐 등전자 이온 정도가 될 거다 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크기를 비교하자면은 지금 D가 C보다 이온 반지름이 더 크니까 CD를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 DC가 돼야 되겠네. 위치상으로 따지자면은. 그 다음에 A, B는 B가 더 커야 되니까 얘도 위치가 바뀌어야 되겠네. 여기가 B, A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A랑 B는 2주기 다 틀렸죠. 니은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작은 것은 B다. 오케이, 여기 쓸 거니까. 그 다음에 D는 유효역전하는 C가 D보다 크다. 그니까 얘 크기가 더 작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정확하게 몇 쪽인지 몇 쪽인지는 몰라요. 못 구합니다. 얘는 문제에서 일단 얘네가 연속이래. 원자 번호가 연속이래. 2, 3주기의 연속이래요. 그러면은 걸쳐 있을 것 같은 느낌이죠, 번호가. 그럼 보통 질소부터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중에 하나일 거야.
알루미늄 정도까지. 그리고 얘는 조금 더 다행인 게 문제 좀 더 쉬웠던 게 A, B, C 순서대로 연속이에요. 그래서 되게 편해. 그래프를 편하게 볼 수 있거든. 문제 어렵게 나면 저 순서대로 안 줍니다. 더 복잡해요. 내가 다 찾아야 돼. 그럼 얘는 지금 자 1 연속이어야 되는데 A, B, C, D 지금 1차 이온 에너지가 저따구로 나오지. 저렇게 나올 수 있는 우리 1차 이온 에너지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었잖아 항상. 저렇게 그래프가 연속인데 저렇게 나올 수가 있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면 돼? 얘가 이렇게 되는 때를 본 거지 지금. 요 구간을 본 거야 지금. 요 구간을. 아 얘가 A, 얘가 B, 얘가 C, 얘가 D 구간이니까 그래프가 딱 맞아 떨어지지. 그럼 저 빨간색은 몇 차 이온 에너지래? 2차 이온화 에너지죠. 그럼 쟤는 그래프가 아까 이렇게 됐을 때 옆으로 한 칸씩 넘긴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애가 A, B, C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 거지. 딱 맞죠 그래프가? 빨간색은? 아 그러면 확정 났어. A는 뭐? 네온, B는 나트륨, C는 마그네슘, D는 알루미늄이겠구나 라는 걸 보고 바로 찾을 수가 있어야 돼.